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근 TV의 김철근의 정치해법 오늘 월요일 순서 진행을 함께 합니다. 경민정이고요. 날씨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우리 국민을 위해하는 소식이 저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쪽에서 들리고 있고 이때야말로 지금 이런 시점이야말로 국가가 안정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오늘 아침 국감 현장에서도 보게 직접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하셨습니다. 이럴 때 정치 고수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김철근의 정치해법 특별 게스트 김철근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찌찌뽕. 찌찌뽕.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한 1,500km 정도를. 어떻게 1,500km가 돼요? 고향에 공원 갔다가 공원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400km. 와. 그렇구나. 정도 되죠. 거의 뭐 부산 서울 거리네요. 오는 길에 충청북도에 네. 잠깐 들렸다가 네. 거기 며느리하고 아들 내려주고 다시 서울로 왔다가 처갓집이 강화도니까 네. 강화도 갔다가 그다음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예. 또 가족들하고 또 잠깐 어디 좀 다녀오고 예. 했더니 제가 운전한 거만 한 1,500km 정도 된 것 와, 같은데. 긴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네. 긴 연휴 동안 좀 여유 있게 움직여서 또 이번에 처음으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네. 며느리와 함께 보는 첫 번째 명절 아닙니까? 어떠셨어요? 네,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있는 명절과 없는 명절 어떤 차이가 아니, 있나요? 일단 저희 집에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인데. 딸이 왔네. 새로운 딸이 생긴 기분. 아주 좋아요. 예. 아주 며느님이 미인이십니다. 그렇게 또 사근사근 성격도 좋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연말, 그 연휴를 보내셨겠다는 맞습니다.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셨죠? 또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금방 이러다가 겨울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날에 또 특별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몬순이 아니고 네. 아열대 기후 같아요. 그렇죠. 네, 아열대 기후. 예. 갑자기 변해버리고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가을 너무 좋아하는데 봄도 좋지만 봄에는 또 황사도 있고 해서 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가을 죽이죠. 예, 좋습니다. 이런 날에 또 정치권에서도 이 계절만큼 또 좋은 바람이 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네.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상식입니다만은 그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다른 네.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 다른 안 나라 하나요? 국회는 네. 그 연중 상시 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권 발동이 아주 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국정감사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예. 없고 초기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네. 국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기 위해서 1년 중에 20일만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해라. 연중 상시 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헌정사 7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격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GDP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도 커졌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국가 예산 규모도 거의 700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 감사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 20일 동안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 매년 있었던 뭐 재탕 삼탕 하듯이 하는 국정감사 그리고 그 짧은 20일이기 때문에 네. 이 20일 내에 300명 중에 한 명으로 내가 그냥 n분의 1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엉뚱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오늘도 한 명 나왔죠. 네.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예? 그렇게 뭐 그 판례를 만들었고 나오신 분이 거기도 있던데. 얼굴을 합성했다고 하죠. 조희대 대법관 얼굴에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을 합성해서 이분 참 친일 여론까지 만들려고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분이 그분 소속이 뭐냐면 어딘가요?
지금 무소속인데요. 네. 사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있잖아요. 네. 민주연합 뭐 당인가? 기본소득당? 아니 민주연합당. 민주연합인가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타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등 여타의 군소 야당들, 네. 그 일마 진보 계열의 야당들, 그 당시에 야당들과 함께 만들었던 위성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 위성정당의 비례의원이었어요. 비례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소속된 건 기본소득당 소속이에요. 네. 그 당연히 거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요. 아, 민주당에 남겠다. 예, 민주당에 남겠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무소속이니까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죠. 민주당에서 자른 거네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당을 안 가고 예. 민주당이 계속 남겠다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그건 적이 있죠.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 네. 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어요. 굉장히 제명을 해서 모양이 빠지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못 가고, 네. 예? 그래서 현재는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이분 이름이 참나. 비례 손솔, 최혁진 각각 제명하고 예, 최혁진입니다. 손솔 의원은 진보당으로 돌아가고 예.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게 그러니까 되었죠. 기본소득당으로 예. 가야 되는 게 정치 네. 도의상 맞는 거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 기본소득당에서 추천한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야죠.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제명되면 기본소득당 근데 막상 돌아가야 되니까 되는데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자기는 싫은 거야. 민주당에 남아서 네. 한 번 더 의원을 또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으려고 했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건 아니다. 예. 너 가라. 예. 해서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최혁진 의원이신데 네. 이분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20일 동안에 300명 중에 한번 튀어보려고 네. 하는 그 몰상식한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굉장히 목소리 톤도 높아가지고 시종일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네. 듣고 있기가 어려워서. 근데 오늘은 또 굉장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네. 그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건 피켓을 들었어요 오늘. 네, 피켓을 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국회 출석 국정감사에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네. 출석을 해서 인사말하고 예. 하고 대부분 이석을 합니다. 이석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참고인이었는데 네. 사실 인사말을 하고 예. 이석을 하는 게 그 국감장에서 떠나는 게 예.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네. 이석하겠다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질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못 나가게 막은 건데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아까 오전에 방송하느라 못 봤는데 그럼 그거를 앞에서 못 나가게 막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은 계속 질의를 하니까 못 나가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석을 한다고 그러면 예. 위원장이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장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석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 오전 질의 시간 1시간 정도를 예. 아마 그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네. 묵묵부답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상권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놓고 네. 사실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망신주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일이 똑같은 경우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불렀다면 예. 그럼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총리 불러야 되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불러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아니 그 논리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불렀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 국무총리 산하 기관들, 예. 그다음 이런 기관들 전부 그 감사하는 그 위원회인데요. 네. 거기 국무총리 불러야 되고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감사하거든요. 네. 대통령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아마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야당이라 그러면 그게 당이 다르다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에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왜 총리가 나와서 합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같은 논리로 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행정부의 수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당연한 그 거죠. 논리로라면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 당이라는 그 이른바 입법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거죠. 횡포를 하는 거고 독주를 하는 건데 이것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냐. 그건 빤하거든요. 예? 몇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내에 모조리 내관을 다 없애려고 하고 혹시 임기 끝난 이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다 문제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법도 바꾸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가나면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4명의 모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늘리고 이런 일들을 전부 정권 초에 지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권 초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정광석화처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이다. 결국 모든 문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김정은 총장님 말씀하시는 패턴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고 그래서 조 대법원장은 1시간 반 동안 침묵하다가 11시 40분쯤 국감장을 빠져나왔는데 고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사전에 받은 그거를 여당끼리만 돌려봤다고 야당을 안 보여줬다 해서 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데 외부 유출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당끼리만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게 입장이 조금 달라요. 진실이 뭔가요? 진짜 국힘에서는 못 본 거예요? 이거를 같은 위원이라면은 법사위에서는 봐야 되잖아요. 그 소속 위원들은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팩트는 정확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거는 그럼 이른바 집권당만 봤을 가능성도 있죠. 이게 그래서 뭐 추 위원장 측은 이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국힘에서는 못 봤다 그러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법사위 소속 위원인데도 여야를 구분하여 여당끼리만 돌려봤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에게 그랬잖아요. 뭐 오빠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줬잖아요. 오빠에게 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야당 위원들에게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냐, 뭐 다 초등학생입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게 또 기사화가 되면서 이분은 나올 때마다 멘트 한 개씩 준비해 오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모멸감 주려고 쫑크를 주려고 하는.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1분 이내에 쇼츠를 가능해요. 이분은 가능해. 이거 굉장히 하나만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쇼츠가 이제 밈이 돼서 막 돌아다니면 초등학생입니까? 요거 들고 오빠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몇백만씩 이렇게 나오면 노이즈 마케팅하는 그런 거고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아마 그 경선을 하게 될 건데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내 경선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간에 자기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는 정치 행동과 발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사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자기의 향후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추미애 위원장처럼 네. 난데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뭐 동행명령장을 뭐 발부하겠다든지 네. 이런 강성 그 정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딸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딸은 이미 상대를 악마화 해놓은 거죠. 이 악마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여전사 추미애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개딸들은 이 추미애 위원장을 지금 추종하는 거죠.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종하고 추앙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강성 상대를 악마화하고 네. 그 상대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팬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그 팬덤에게 애속이 되고 팬덤에게 따라다니는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국민 전체를 보지 않은 정치거든요. 그럼 결국 그렇게 팬덤에 애속되고 팬덤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면 결국은 정권은 뺏기고 그 정당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봐보세요. 그거 유튜버 보시고 예? 그다음에 태극기 들고 다니신 분 얘기도 듣고 그러다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3년 만에 군인들 동원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다 막아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개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들의 설득이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의 지금 차기를 노리고 또는 과학단체장을 노리고 예. 움직이는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네. 거의 얼굴만 다를 뿐 윤석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해오다 보니까 또 그게 성공적으로 네. 어떤 자리에 이를 때는 너무 탁월하게 도움을 주니까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는 눈에 띄지도 않고요. 네.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 피켓 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보죠. 저 사람 누구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아니 근데 과거에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본인의 부음 기사 말고 네. 본인이 죽었다는 기사 말고 네. 정치는 무조건 기사가 나야 된다. 그래, 본인 부고 빼곤 다 네. 좋은 소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언론에 이제 그 반영이 돼서 국민들에게 네. 알려짐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사가 많이 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름만 남고 예. 왜 그랬는지는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인데 예. 요즘 누가 최근에 이걸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굉장히 그 얘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즘은 모든 유튜브 방송 이거에 다 박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혁진 이분 무소속 의원이 그 이름이 좀 유명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왜 유명해졌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요토미 뭐 히데요시라고 합성해서 피켓 들고 나온 이거 있잖아요. 예, 예. 엄청난 미스다. 저는 또 오늘 많이 오버하셨더라. 예, 제가 봤을 때는 튀고 싶었나 봐. 이분은 그냥 반쪽짜리 국회의원 좀 하고 말 거예요. 예, 어디 가서 공천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손솔과 함께 제명당할 때도 이분 이름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기억을 하게 돼서 최혁진이라는 이름이 완전 각인이 돼버려서 각인 효과는 제대로 얻은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영위하기까지 도움이 될런지는 한번 길게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뮤진스하니 조아님은 이분들 캄보디아 사건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뭐 이런 지금 캄보디아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네. 정말 가족분들은 최근에 그 협박 전화 받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테고 국가 차원의 긴급한 대처가 빨리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일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그 국가가 최종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예, 너무 무섭죠. 것이고요. 예. 이거는 외교 채널을 포함해서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속하게 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내세우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불안해갖고 외국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또 연락이 두절된 20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계시다고 하는데 얼른 안전하게 귀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워낙에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국힘 원로하고 이 장동혁 당 대표하고 네. 이렇게 함께 회의를 했어요. 식당에서 회의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우리 국힘 원로들의 워딩인데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대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현실 감각을 찾아가고 또 잘못된 것은 통렬하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과연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의와 그 이제 상임고문 전 국회의장 예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시고요. 네. 저도 이제 여러 번 뵀던 분인데 굉장히 예. 그 균형 감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수가 다시 태어나고 재건되려면 변화와 혁신이 필수다. 네. 그래서 그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구시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어게인이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빨리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사들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게 이제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저는 그 원로로서 그다음에 정치를 오래 해본 그런 분으로서 승리 가능한 공식이 뭔지를 얘기를 해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아스팔트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그 대표에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적절히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는 긴 세월을 시간을 거쳐서 기회를 계속 잃어간 거였거든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준석을 버리지 않았다면 정말 하다못해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에 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당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동훈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세 번의 이런 기회들을 다 버린 상황에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이 세 사람과 화합을 했을 때 또 본인의 입지 걱정부터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찌그러진다면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또 극우 세력을 이끌고 뭔가 피켓을 들겠죠. 이것들이 국민의힘을 지금에 이르게 한 원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어른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준석 대표의 그런 입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자꾸 확인이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SNS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여권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길래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견제를 심하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중장기적으로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 소속된 많은 정치인들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메신저로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야당으로 있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아주 좋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8.34%를 얻었던 젊은 지도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아픈 겁니다. 콕콕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준석의 발언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이준석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석짜리
개혁신당의 당 대표가 한 발언을 네. 지금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길 시작을 했고 백승하 의원이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김어준 저장소라고 네. 트위터 X에 네. X 옛날 그 트위터잖아요. 요즘 X라고 하는데 네. 그 김어준 저장소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어준 계정인지 아닌지 그 김어준 저장소의 얼굴은 김어준 얼굴이 돼 있어요. 예. 아 메인 프로필에. 예. 그런데 거기에 거의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예.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명태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예. 이것은 결국은 당과 외곽 조직인 개딸,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김어준 뭐 이런 세력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일종의 이게 견제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그래서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네. 백승하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더 센 것만 찾아다니는 정치 중독 상태다. 특검이 이제 히드라 특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돈다라는 네. 거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수사 일수 그다음에 네. 파견 검사 인력 자체가 8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세 개의 특검을 다 합친 다음에 합쳤으니까 그랬으니까. 합친 다음에 그 정도로 나눠서 하더라도 한 4배 정도 되는 수치. 엄청나게 많죠. 네네. 많은 숫자고 더군다나 이율 배반적인 게 뭐냐면 일반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네. 특별검사에 한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걸 수사 인원을 더 늘리고 네. 수사 수사 기간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40명의 검사들이 예. 나 돌아가겠다. 예? 근데 돌아갈 곳이 없어. 이제 검찰이 없어져 버려갖고 어디로 돌아가요? 검찰이 없어졌어요. 지금 변호사 개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9월이면 지금 검찰청이 1년간 한시적으로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미 검찰청은 없어지는 걸로 그 법이 바뀌었어요. 네.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그 나눠지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이 파견 검사들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아니 특검에 파견 가라고 해서 파견 나왔는데 네. 아니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데 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 어떡하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면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국정 운영에 예. 상당히 지금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네. 그다음에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속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대단히 솔직해야 됩니다. 예. 뭐에 솔직하라고 하냐면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정보가 제한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의 정보를 독점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했을 때 네. 실제로 그게 어떤 정도에 어떻게 논의가 된 건지 그다음에 실무 협상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전부 정보가 제한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만 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서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됐다. 예. 예. 그게 일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을 다 들어주면 우리는 IMF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국민들께 내가 임기를 다 못 채운 예. 조기 대선은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예. 우리 뭔가 이 원팀이 돼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도 협조해라. 근데 야당이 협조하려면 뭘 알아야 협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대미 통상 그다음에 대미 협상을 했던 분들이 보수 쪽 인사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이 휴민트라고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집권당은 공화당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한국의 집권당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보수당 계열의 인사들도 휴민트로 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정 부분의 정보는 좀 공유돼야 돼요. 국민들한테 다 같이 공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야당 대표, 그다음에 함께 좀 할 수 있는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상황이 돼요. 자꾸. 이런 측면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문제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적으로 대단히 잘못 풀고 있어요. 이걸 스스로 키웁니다. 아, 국민들이 김현지가 누군지 어찌합니까? 김현지가 누군데요? 김현지가 누군데요? 근데 지금은 김현지요? 대단히 엄청나게 커 있고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지? 이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당연히 총무비서관은 지난 30년 동안 14대 국회 이후로 단 한 번도 기관 증인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고 아예 관행적으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제1부속실장을 만들어버려요. 예? 이러고 조희대가 뭐라고? 조희대는 나오고 김현지는 못 나옵니까? 모여서 못 나온다 하던데. 뭔데요? 뭐 되니까 못 나오는 거라고. 안 나오는 거라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위치로 바로 가는 걸 보니 정말 진짜 대단하구나. 대단한 거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걸 전 국민이 확인을 했어요. 아예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그냥 훌쩍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을 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럼 부를 거였으면 김현지 실장도 불러야죠. 일단 대법원장을 부를 것 내가 같았으면. 보기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 겸임상임이어서 그 국정감사 일정 중에 가장 나중에 할 거예요. 대통령실 국정감사 할 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을 보겠죠. 여론을 이 정도까지 보겠지만, 들끓는데. 제가 봤을 때 야당의 특히 다수당 국힘한테 전투력으로 봤을 때 별로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숨겨놓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김현지 지금 실장이죠. 실장 이야기는 너무 뭐 지난 한 두 주가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허탈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여권의 유튜버들 비롯해서 여권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서 이준석 또 유승민 그리고 뭐 조금 불편하지만 한동훈과 함께 연대하라는 그런 고견도 있었잖아요. 국힘 원로들의 고견도 있었는데 연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장동혁 대표한테 그분들과 함께 해라. 그러니까 함께 뭐라도 모색을 해라. 윤어게인하고 부정선거 세력은 결별을 하고 함께 하라는 거는 연대 아닌가요? 아니면은 모셔라. 당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 세 분이 연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요 세 분을 모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말이 되게 웃기던데 오철석이 연대하는 오철석 연대론이 부상을 한다. 서울시장 선거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그래서 오철석 연대론이 부상을 하고 있다. 그 우리 김철근 총장님 보시기에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핵심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이분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외부 명망가를 모셔서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게 거꾸로 보면 외부 명망가 그러니까 당내 명망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95년도에 그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켰을 때 네. 당시에 DJ가 서울대 교수하고 있던 포청천 조순 네. 교수를 영입을 해왔죠. 그게 처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영입해서 예, 영입을 당선이 해서 된 사례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조순, 무소속의 박찬종, 네. 그다음에 보수당 계열이죠. 신한국당인가요? 신한국당의 정원식 네. 이렇게 삼자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건 서울시장을 사선을 했어요. 그분은 직업이 서울시장이라 그러잖아요. 내년을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전무후무하게 5선 서울시장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20년이면 뭐 거의 공무원이지. 20년은 아니고 그 반쪽짜리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많고 예. 이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경쟁력, 네. 개인 경쟁력이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거론되고 있는 뭐 서영교, 박주민 뭐 등등등등 해서 전현희 그다음에 뭐 정원호 뭐 네. 이러면 한 10여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네. 이분들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붙여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 하는 분 있잖아요. 네. 예,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네. 서울시장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녹록치가 않아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록지도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 대통령 후보가 네. 전국적으로 8.34%를 얻었지만 네. 서울에서는 거의 9.9% 정도 나왔을 거예요.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10% 가까이 나온 개혁신당의 지지가 없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기회만 되면 자꾸 선거 연대나 그다음에 뭐 합당이나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예. 사실은 뭐 벌써 꽤 됐겠네요. 그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모 인사의 상갓집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현역 의원 그래서 한 7, 8명이 앉아서 예. 조문 끝내고 간단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인 적이 예. 있어요. 뭐 그때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 이제 뭐 김병민 부시장도 있었고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분들 이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원활하죠. 네. 많이 알죠. 왜냐하면 2021년도 오세훈 시장 그 보궐선거 때 네. 이준석 대표는 SNS 본부장을 했고요. 예. 제가 오세훈 시장 대변인을 했어요. 시장 후보. 오. 예.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 주변에 지금 현재 핵심 측근으로 있는 분들하고 네. 그때 선거 때부터 아주 뭐 원활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당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으로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안철수 의원 관계를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에 그러니까 노원구 병이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노원구가 가불밖에 없는 지역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가불병이 있을 때 노원구 병에서 네. 지역구에서 2번을 같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지역구에서 같이 싸우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못 죽여서 안달이지 뭐. 벚국집에서 뭐 밥을 점심 먹는데 하필이면 그 한 칸 사이에 예? 있어가지고 옆 방에서 얘기한 거 서로 듣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막. 아 그랬었어요. 그런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많았는데 이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급속히 이제 그 서로의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됐죠. 그러니까 이공계의 과학기술 분야에 네. 전문가인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안철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판교에서 토론회도 했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단일화를 또 요청하러 왔어요. 안철수 청바지 입고. 의원께서. 그때도 이제 같이 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준석 대표의 그 절친이 안철수 의원의 사이예요. 그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서울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접점이 많아졌다. 그래서 혹시 지방선거 때 그런 걸 고리로 뭔가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당이 다 다릅니다. 당이 다 다르고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그 지방선거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겁니다. 서로들 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 마지막에 합이 어떻게 맞춰질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요. 6월 3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치에 있어서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를 일이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일도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데 그걸 물론 호사가들이 재밌게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왜냐하면 그건 또 가능성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1,400억 안토니님하고 아빠 부자님은 우리 당 후보 있는데 연대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당에 안토니님은 특히 김성열 수석 최고 말 들어보니까 우리 당 후보도 있으니까 아직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 그러고 윤0323님은 서울시장 김정철 최고위원 후보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러시면서 다른 분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당에도 또 인물이 있는데 당연히요. 우리 당 섣부르다 이런 건데요. 아니요. 그 지금 제가 뭐 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오철석 연대설이 있더라. 그걸 우리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관심이 가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파일을 키워갈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서울시장 나오실 분들 그다음에 여러 단위에서 출마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분들 당연히 우리가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올 연말 안에 조기에 공천을 좀 해서 그 공천자 신분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경기도 쪽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경기도지사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가지고 좀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지금 4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최종 목표가 대통령인데 그렇죠.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이 광역단체장을 거쳐서 가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30년입니다. 2030년이면 지방선거 끝나고 임기 거의 4년을 다 마쳤을 당시가 되면 2030년에 대선이에요. 그래서 그 임기하고도 거의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좀 땡기는 게 서울시장 하시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 이후로는 없었죠. 경기지사 하다가 대통령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바야흐로
뭔가 대한민국의 핵심 축이 움직이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에 당대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네. 아니면 경기지사로 나가서 당의 외곽에서 한번 예. 당 중심으로 진입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도 완전히 경기지사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으로 가는 가도에서 경기지사 아니면 당대표를 반드시 한번 거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수도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행정 경험을 완벽히 쌓는 모습을 국민께 각인시켜 드리면 예.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완벽히 구축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 그분께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내년 지선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또 재미있는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빠 부자님 김정철 최고 너무 좋다 하셨고요. 제주 노을님은 안철수 의원 불출마 의사 표명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를 아직 못 봤네요. 아니 근데 지금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8개월 아니 그분은 또 그냥 금방 또 바꿔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그러고 하다가 또 철수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안철수인데요. 자꾸 철수를 하셔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철수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버려서 제가 안철수 없애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안자랄이라고 있어요. 안자랄. 안자랄은 뭔가요? 안철수를 잘 아는. 안철수를 잘 아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안자랄 중에 한 명인데 예. 안철수 의원과 정치를 그래도 가까이서 했던 세월이 한 8년 좀 넘거든요. 제 3당을 같이 쭉 했으니까. 예. 그리고 독일 안자랄 너무 웃겨. 독일 가 있을 때 제 사비 들여서 독일도 갔다 왔어요. 미네네. 안철수 의원 만나러요? 그럼요. 가서 무슨 얘기 나오셨어요? 뭐 학생만 맛있게 먹고 왔네요. 비싼 학생 드시고 오셨네? 학생이 독일식 족발이거든요. 어때요 맛이? 네, 안 가봤어요 독일을. 맛있어요. 예. 지금 김도훈님은 총장님 안철수 의원 다음 지선 안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못 박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은 손가락도 잘한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입으로 못을 박은 거 정도야. 예, 이럴 때 늘 나오는 말이 있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우리 안토니님. 강식님은 유승민 혹은 안철수 둘 중 하나. 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기도지사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승민 의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뭐 제일 좋은 건 뭐 개혁신당으로 오시면 좋죠. 좀 모시고 싶은데 그게 유승민 의원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에서도 긴장 많이 할 거예요. 보수에서 유승민 같은 사람을 내밀 수 있다면. 그렇죠. 제주 노을님은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 이자랄은 이기인이라고. 김도훈님 앞주 지지자들과의 팬미팅에서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진짜 출마를 안 할지 이분 나중에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을 성역 없이 하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역 없이 하라 이거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엄정 수사 지시. 이문정 검사장을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 인사 있잖아요. 그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백혜룡? 예, 백혜룡 그 경찰. 네. 그분을 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검찰청법이 나와 있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그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거든요. 네.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지시를 내린 건 예. 어찌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예. 근데 검찰총장 역을 같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그 만기칠람 하듯이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 했던 분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대통령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처럼 욱한 나머지 수사 개입을 한 것 같다. 외롭고 조급한 듯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한 거죠. 비슷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따지면 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현재까지는 네.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좀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도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급함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이고. 아니 이런 거죠. 대통령이 됐으면 본인의 메시지와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 움직이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나는 여기에서 찾겠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잘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잘 안 되면 자꾸 윤석열, 김건희를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네. 자꾸 화면에 그걸 비치게 해서 야 봐라, 윤석열, 김건희 봐라, 저렇게 내란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예? 제가 봤을 때는 내란몰이하고 이런 것도요.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 약효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 여러분, 자, 우리 경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하고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길 바랬던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어차피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 국민이 바라는 성숙한 정치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던 시간 동안 윤석열 탄핵까지 이르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너무 야당 측에서 압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당의 그 당시에 윤석열은 그런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 오늘도 제가 그 매불쇼 라이브 이게 떴길래 제가 일단 거의 구독 버튼을 눌러나 봤어요. 모니터를 한 번씩 하려고. 내내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라이브 앞에 홍보 영상이 뜨잖아요. 그게 윤석열 탄핵 그 장면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아직까지도 국민을 내가 그때 생각이 든 게 이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극성 팬덤은 아직도 윤석열의 시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헤드카피로 내건 게 조희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조희대로 연결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까는데 집중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분노가 계속 아직 들끓고 있는 상황, 성숙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극성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 게 뭐냐면 상대를 악마화 해놓고 그 악마를 척결하는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작전으로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작전이 뭐 소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이니까. 야당 할 때는요.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당신들 잘못했다고 자꾸 해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야당이 아니에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고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이미 실권을 잃어서 구속돼 있고 곧 재판 받으면 무기 아니면 사형일 텐데 네. 이분들 상대로 하이에나처럼 예? 하이에나가 뭔지 알죠? 썩은 고기나 먹고 다니는 그렇죠. 예. 죽은 시체나 건드림. 지금 마치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우리 경제를 흔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라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얘기 많잖아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어떤 기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뭐 먹고 살 건데요? 앞으로. 그런 국가 비전만 이야기해도 에? 그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고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아니 지금은 그런 얘기를 민주당은 해야 될 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당이 가장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경제와 외교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이 경제 외교인데 이 얘기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비 안 됐다고 봐요. 준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대통령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쿠폰만 발행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니 쿠폰만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 민생 쿠폰 발행을 해도 계속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답답한 측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제주 노을리 능력이 안 되니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민주당은 진짜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답답한 거는 네. 제1야당이라고 앉아있는 국민의힘이 네. 야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억지 써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의 그 메신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늘 설득력이 전혀 없죠. 네, 국민의힘의 그 상임 고문들께서 장동익 대표한테 좋은 말씀 하셨던데 그 말씀을 정말 잘 곱씹어서 뭔가 좀 변화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않고는 무슨 뭐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더 작은 집단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이 안 먹히죠. 뭔가 방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옆에서 되지도 않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가관이라고 그러죠. 예, 정치가 아주 가관입니다. 좌우 말고 직진님, 윤석열과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얼른 재판 받고 감옥 들어가던지 내란 수괴, 외환 수괴 감옥에서 누가 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일지 비교를 해줄게 하셨어요. 국민의힘이 눈치 보고 할 때 개혁신당은 용기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정당이 개혁신당밖에 없더라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이 개혁신당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조영 의원이 개혁신당을 선택했다 그러죠. 네. 그 당시에 여러 정당에서 럽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의료 대란 사태에서 이주영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그런 선망의 눈길이 많았지만 개혁신당을 택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이유도 아마 그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지금 거의 180분에 달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조금 이렇게 정치 이슈를 전달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날인데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